제 이름은 박금자입니다. 올해로 71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그렇게 되었네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둔 낡은 주택가 끝자락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벽돌 틈새마다 삐걱거리는 마루 틈새마다 제 지난 세월이 낀 때처럼 고스란히 박혀있는 집이니까요. 무엇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 상훈이가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보니 곧 비가 올 모양이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며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대문 밖에서 낯선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또 안내문을 보냈나 싶어 찻잔을 내려놓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우체부 총각이 저를 보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박금자 할머니 계세요. 미국에서 등기가 왔네요. 미국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인생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연관된 기억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은 곳 굳은 살이 박히다 못해 이제는 감각조차 희미해진 그 이름. 받아든 봉투 가장자리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쳐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찾아 쓰고 봉투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을 읽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 50년입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50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서 다시는 듣지 못할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고장이라도 날아오길 바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원망이었지요. 지금은 다 늙은 노인이 되어 그 이름. 석자를 보고도 숨이 멎지 않는 제 자신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합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종이 냄새 사이로 왠지 모를 씁쓸한 양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는 얇고 바스락거렸습니다. 한자 한자 힘을 꾹꾹 눌러 쓴 글씨. 옛날에는 참 명필이었는데 글씨체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는지 지렁이처럼 구불거리고 힘이 없더군요. 금자에게. 이 편지가 닿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 염치 없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펜을 들었어. 용서라. 참 쉽게도 말합니다. 그날 밤 그토록 매정하게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죽음을 핑계로 용서를 구한다니요. 50년 전에 저라면 이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겁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늠름하게 늙은 저와 제 곁을 듬직하게 지키고 선 아들 상훈이, 그리고 상훈이의 아내인 며느리 지영이, 그 앞에는 토끼 같은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제 유일한 자랑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지영이. 처음 상훈이가 지영이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 아들의 폭탄 선언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번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당신은 상상이나 할까요? 금쪽같이 키운 내 아들이 남의 자식까지 딸린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니요. 남들은 요즘 세상에 흠도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어미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입니까? 남의 핏줄인 너를 내 호적에 올리고 미혼모 소리 환양년 소리 들어가며 악착같이 키워낸 내 보물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서 50년 전에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50년 전에 당신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강민우 씨, 당신은 그때 도망쳤지요. 내게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밤 당신은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비겁한 한마디를 남기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 상훈이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상처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까지 모두 제 가슴으로 품겠다고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 아이는 당신보다 강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사내다웠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50년 전 당신이 떠난 후 제 삶이 어땠는지 당신은 짐작조차 못할 겁니다.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해준 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무치는 원망 그리고 보란 듯이 살아내겠다는 오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찾아와 준 선물 같은 아이 상훈이가 있었기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마당의 흙냄새가 빗물에 젖어 비릿하게 올라옵니다. 이 냄새를 맡으니 1974년 여름 지독하게 비가 내리던 구로공단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끔찍했던 장마철.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당신을 처음 만났던 야학 교실의 풍경까지. 이제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박금자의 진짜 인생입니다. 당신이 도망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아들로 만들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남자로 키워냈는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당신도 눈을 감을 때 후회라는 게 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는 1974년 구로공단 수출의 다리 아래서 시작됩니다. 20살의 저는 꿈 많은 문학소녀가 아니라 미싱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동생들 학비를 대던 여공 금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참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병석에 누우셨고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으셨지요. 장녀인 저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눈물 섞인 당부를 등 뒤로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가발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닭장 같은 공장에 갇혀서 머리카락을 다듬고 심었습니다. 공장 안은 언제나 독한 약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미세한 머리카락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먼지가 쌓이는 기분이었지요. 점심시간이면 식판에 담긴 꽁보리밥을 허겁지겁 밀어넣고 쪽잠을 자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고향에 돈을 붙일 수 있었고, 동생들이 누나 덕분에 학교 잘 다닌다며 보내오는 편지가 저를 웃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여공의 삶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장 관리자였던 반장 최 씨. 그 사람은 뱀 같은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린 여공들을 흘끔거리는 시선이 늘 끈적했고 회식 자리라도 있으면 은근슬쩍 허벅지를 더듬곤 했지요.
저는 그 사람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최 씨가 근처에만 와도 소름이 돋아서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유독 저를 주시했습니다. 제가 야근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제 절박함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금자야, 너 고향에 돈 붙여야 하지 않냐? 이번 달에 동생 등록금도 필요할 텐데. 그는 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뭔지.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때로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요. 공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모두 퇴근하는데 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금자, 너 잠깐 창고 정리 좀 하고 가라. 특근 수당 넉넉히 쳐줄 테니까. 평소 같았으면 핑계를 대고 도망쳤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돈 몇 푼이 아쉬워서 저는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장님, 금방 끝내고 갈게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당신과의 인연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텅 빈 공장, 어두운 자재 창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쌓인 가발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철커덕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최 씨가 문을 가로막고 서서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반장님, 문은 왜 잠그세요? 금자야,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우리 금자 참 곱다. 그가 다가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인데 공포에 질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쌓여있던 박스 더미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봐. 이 빗소리에 누가 듣기나 하겠냐. 너 돈 필요하다며.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 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고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거친 손이 제 옷을 찢어 발겼고 비릿한 입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짓눌린 채 저는 빗소리에 섞여 터져 나오는 제 비명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번개가 번쩍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20살의 박금자는 죽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간 채로 빗속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 씨는 바지춤을 추스르며 제 앞에 돈 몇 푼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리고 오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소문나면 너만 손해인 거 알지? 너 시집도 못 간다. 홀로 남겨진 저는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를 맞으며 걷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이대로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그 사람의 냄새를 지우려고 찬물로 몇 번이고 몸을 씻어냈는지 모릅니다. 살같이 벗겨지도록 문질러도 그 더러운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장에 나갔습니다. 아니, 나가야만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면 의심을 살 것이고 고향에 돈을 붙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최 씨는 저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너는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쥐약이라도 먹고 확 죽어버릴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아버지와 고생하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생각에 차마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로 기계처럼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공장 담벼락에 붙은 야학 모집 전단지가 눈에 들어온 건 말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드립니다. 누구든 오세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곳. 제가 여공이나 최 씨의 먹잇감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야학교실.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켜진 좁은 방에는 칠판 하나와 낡은 책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분필 가루가 묻은 손으로 열정적으로 칠판에 글을 쓰던 당신. 당신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국문과 학생이라고 했지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밤마다 와서 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인가요? 당신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더럽혀진 제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 기름때와 상처투성이었고 제 몸에는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아있는데 당신은 마치 고귀한 아가씨를 대하듯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금자입니다. 금자씨? 참 예쁜 이름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쁜 이름. 공장에서는 야, 너 공순이로 불리던 제 이름을 당신은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야학교실은 제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최 씨의 감시와 협박 속에 시달리다가도 밤이 되면 당신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당신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메마른 제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당신이 저를 불렀지요. 금자씨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금자씨가 쓴 작문을 보는데 마음이 참 맑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못 배운 공순인걸요. 그러자 당신은 정색을 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마음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금자씨는 누구보다 빛나는 영혼을 가졌어요. 저는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최 씨에게 유린당한 후 저는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더러운 여자라고. 그런데 당신은 저에게 빛나는 영혼을 가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은 수업이 끝나면 저를 공장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함께 걷던 그 길. 당신의 옷자락에서 나던 비누 냄새. 우리는 문학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지요. 저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속으로는 언젠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 내조하는 꿈을 남몰래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시커먼 불안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알면 이 사람은 나를 경멸하겠지? 나를 벌레 보듯 하겠지? 최 씨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너 요즘 야학 다닌다며? 그 대학생 놈이랑 눈 맞았냐? 그는 툭하면 비아냥거렸고 내 과거를 그놈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면서도 당신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자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내 공부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평생 금자씨를 호강시켜주고 싶어요. 프러포즈.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품이 저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이 사람만 모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저는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걸,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맞이한 첫날 밤. 하얀 침대 시트를 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비 오던 날의 창고, 최 씨의 비릿한 웃음, 제 비명소리.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 저를 옥죄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스럽게 안으려 했지만 저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왜 그래요, 금자씨? 어디 아파요? 당신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제가 감히 당신의 순수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씨에게 당했던 일, 협박받으며 살았던 날들, 차마 말하지 못하고 당신을 속였던 것까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당신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저를 보다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러운 여자라서 당신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내 마음만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금자야, 나는 도저히. 당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너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길로 방을 나갔고 며칠 뒤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편지 한 통 달랑 남긴 채 말이죠.
널 감당할 자신이 없어. 미안하다. 신혼 첫날 밤 소박 맞은 여자가 되어 홀로 남겨진 기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때렸다면 나았을 텐데.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버린 당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그리워서 저는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상처는 깊었고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은 컸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혼자였던 때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있는 여자, 첫날 밤 소박 맞은 여자라는 꼬리표까지 달았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의 그 비겁한 도피가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해줄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떠난 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혼집이라고 얻었던 단칸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군요. 첫날 밤에 소박 맞은 여자라고. 과거가 더러워서 남편이 도망간 거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방문. 턱을 넘어올 때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이불 속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입 하나 덜어준 것만으로도 효도라 생각하며 시집을 왔는데 다시 그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야반도주하듯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 보따리 하나와 당신이 남기고 간 텅 빈 절망뿐이었습니다. 제가 흘러들어간 곳은 청계천 판자촌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우풍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곳. 하지만 저는 그곳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몸 쓰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봉투 붙이는 부업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맺혀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그나마 당신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미칠 것 같은 그리움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거든요.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 네, 갑니다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푸석하게 말라갔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대학생 커플이라도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골목길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일까봐. 아니면 당신과 함께 걷던 그 행복했던 시절에 제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옆방에 새로운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쯤 많아 보이는 언니였는데 이름은 명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연탄집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파리한 얼굴에 혹겹 옷을 입고 떨고 있는 그녀를 보는데 마치 거울 속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여자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으니까요. 명옥 언니의 사연은 저보다 더 기구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다가 주인집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 아이를 가졌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도망갔고 가족들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등 뒤에 엎인 젖먹이 하나뿐인 여자. 그게 명옥 언니였습니다. 금자야, 나는 이 아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이 녀석이 나를 살게 해. 언니는 퉁퉁 부은 젖을 아이에게 물리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상훈이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언니가 옥편을 뒤져가며 지은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것도 아닌데 그 조망만한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자 저 또한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었던 잃어버린 꿈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명옥 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업고 행상을 다녔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김밥을 팔고 찹쌀떡을 팔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깊어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병원 가자. 이러다 큰일 나. 안 돼. 아껴서 우리 상훈이 분유 사야 해. 나는 괜찮아. 미련하고 독한 여자.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제 몸 타들어가는 줄은 몰랐던 여자. 결국 그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밤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옆방에서 아기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려 뛰어갔더니 언니가 싸늘한 윗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제가 흔들어 깨우자 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간절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금자야. 우리 상훈이. 불쌍한 내 새끼. 어떡하니? 그런 말 하지 마. 구급차 불렀어. 조금만 참아. 아니야. 나는 알아. 금자야. 부탁 좀 할게. 우리 상훈이. 고아원에는 보내지 마. 제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옥 언니는 핏덩이 같은 아들을 제 품에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5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방에 돌아왔는데 덩그러니 남겨진 상훈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분유를 타먹이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이 어린 것이 불쌍해서 울었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제 운명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애를 키운다고? 내 인생 종칠 일 있냐? 그냥 고아원에 맡겨. 내 핏줄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게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가진 여자였으니까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책임진단 말입니까? 아이를 업고 고아원 앞까지 갔었습니다. 철문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상훈이가 꼼지락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포대기 틈으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방긋. 그 어린 것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를 잃은 줄도 모르고 그저 저를 믿고 있다는 듯이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당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당신의 뒷모습.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한다던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당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은 비겁하게 사랑을 버렸지만 저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이 진창에 굴을지라도 이 작은 생명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저를 버린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제 망가진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모박금자. 그 세 글자를 적어 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우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담당 직원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날부터 나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혹독한 일이었습니다. 등에는 아이를 업고 머리에는 물건을 이고 시장통을 누볐습니다. 아이가 울면 화장실에 숨어서 젖병을 물렸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 물수건을 올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팔자도 드세지.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저러고 살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환양년 미혼모 팔자 사나운 년. 온갖 멸시가 쏟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저만 바라보는 상훈이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죽는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번은 상훈이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모자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 피라도 뽑아서 팔게요. 그때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의사 선생님이 외상으로 치료를 해주셨지요.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 보란 듯이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상훈이는 다행히 맑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학교에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더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가슴에 꽃을 달아주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빠 몫까지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은 모를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요. 당신이 도망친 그 빈자리를 이 작은 아이가 꽉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식당 주방에서 양파를 까며 눈물 흘릴 때도 파출부일을 하고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릴 때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당신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상훈이의 그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제 젊음, 제 여자로서의 행복, 제 꿈 모든 것을 갈아 넣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훈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유일한 꿈이 되었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상훈이가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흰 눈이 내리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상훈이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제 인생 당신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큰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당신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이 끝이 제 손땀으로 쭈글쭈글해졌네요. 강민우 씨, 제가 아까 말했지요? 제 아들 상훈이가 며느리 지영이를 데려왔을 때 제가 왜 반대하지 못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말해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상훈이가 30이 간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앉혀두더군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픔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지옥념 내 아들이 왜 하필이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겁이 났고 고생길이 훤히 보여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자식까지 떠맡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제가 악을 쓰며 반대하자 상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아들로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0년 전의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내 과거를 듣자마자 감당할 수 없다며 도망쳤던 당신. 사랑보다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던 당신. 내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당신. 하지만 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상훈이는 사랑하는 여자의 상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까지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남자를 키워냈구나. 당신은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내 아들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상훈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지난 5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도망친 겁쟁이의 핏줄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을 품은 이박금자의 아들이니까. 강민우 씨, 당신은 편지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저를 보고 싶다고 했지요. 비행기 표를 동봉했으니 부디 와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미국까지 날아갈 이유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원망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으며 사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제 아들 상훈이를 통해 그리고 제 며느리와 손주들을 통해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고 했지요. 저를 버린 그날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당신을 괴롭혔다고요.
그 벌은 당신 스스로 짊어지고 가세요.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해서 마음 편해지려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제 기억 속의 강민우는 50년 전 그날 밤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가 마치 제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처럼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반으로 찢고 또 반으로 찢었습니다.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툭 털어 넣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비 온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네요. 대문 밖에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 상훈이가 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서 나가서 장을 봐야겠습니다. 싱싱한 돼지고기도 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부도 한 모 사야겠습니다. 강민우 씨,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길 빕니다.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비겁한 남자가 되지 마세요. 사랑을 지킬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세요. 마치 제 아들 상훈이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선택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참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가슴 속에 묻어둔 아픈 기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당신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잘 살아왔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